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여러분.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이게 참, 이게 대구에서 촬영하지 않고 제가 있는 대학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이 방송 송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직 학부모님들이 다 들어오시지 않으셔서 조금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저희 대학 방송실이 방송 스튜디오가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욕이었나 봅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끝나는 시간은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는 삭제하고 강의 시간은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새로운 영재학생에 대한 이해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재학생 지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 다시 한 번 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오디오상에 송출상에 문제가 있어서 대략 한 20분간 지체됐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영재학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창의융합형 인재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인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하일 칙센트 미하이라는 미국 워싱턴 대학의 교육 심리학자가 제시한 창의성이라는 즐거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분은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 피카소도 만나서 인터뷰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가, 어린 시절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영재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 다 영재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특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된 얘기는 자신이 있는 분야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그리고 가치 있는 어떤 업적을 남겨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영재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럼 영재인가? 영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영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영재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단장 영재가 아니라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에요. 피카소도 그렇고 노벨상을 받은 여러 학자들도 어린 시절에는 영재라고 불리질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를 잘하거나 남들보다 좀 똑똑하거나 그렇게 불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영재라는 개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보고 영재는 이제 차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성공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영재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해보면 일단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유전적 요인인 거죠. 따지고 보면 예술가 집안에서 예술가가 나오고 법조계에서 법률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스포츠계에서 스포츠 스타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유전자, 즉 조상의 유전자, 선천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천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스포츠 스타가 축구장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만약에 스포츠 스타가 만약에 법조계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재능을 꽃피울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선천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그런 재능을 키우고 뽐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본인의 노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재 학생에게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선천적 재능은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 기회와 환경을 얼만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영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런 교육기와 교육 환경 속에서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이
선천적 재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영재 교육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타고난 재능이 한 70% 정도다. 유전적인 게 한 70% 정도다. 나머지는 노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심리학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노력하고 선천적 재능하고 어떤 비율이 영향을 미치겠냐 했더니 놀랍게도 공부하는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는 선천적 재능이 거의 96%고 노력이 4%다라고 했고 게임 분야가 선천적 재능이 74%고 노력이 26%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 학생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많이 노력해도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우스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도 성취하기 어렵고 차라리 게임 분야는 조금만 노력해도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교육 공부보다는 게임에 더 집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 학생들을 뭔가 영재답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역시 칙센터 미아이라는 분이 역시 제시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많은 그 영재라고 불리는 과학가들을 만나면서 보통 몰입의 단계가 되었을 때 뭔가 성과를 내고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몰입 단계에 이르기까지 바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한번 보시면 역량 수준이 낮고 도전 과제가 낮은 무관심 상태에서 출발한다 볼 수 있어요. 이런 무관심 상태에서는 자기 능력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과제를 인식하게 돼요. 무슨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뭘 되고자 한다든지 뭘 배우고자 할 때 이럴 때 과제가 딱 보이는 순간 자기 역량이 없으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신이 도전할 과제가 명확하게 뭔지를 알게 되면 이제 불안감이 쌓이게 되죠.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다음 어떻게 하냐? 각성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역량을 높이겠다는 각성을 할 경우에만 이 부분이 몰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에서 각성을 넘어가서 몰입까지 가야 뭔가 성공적인 창의성도 나타내고 성공적인 어떤 삶에도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왜냐하면 불안에서 각성 넘어가려면 굉장히 내가 이건 뭔가 해야겠다는 욕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지 시도해 보려고 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몰입 단계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몰입 단계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통제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제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역량은 굉장히 높아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집중됐다가 쉬었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역량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또는 역량이 낮아지거나 또는 도전 과제를 새롭게 잡지 못하면 느긋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느긋함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지루함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몰입과 통제 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몰입에 이르려면 아까 불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 이걸 연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아웃라이라는 책에서 말콤 그레드웨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단순하게 10,000시간만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10,000시간 정도의 노력을 하게 되면 뭔가 그 분야에 뛰어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1만 시간의 법칙도 나오게 된 계기는 캐나다 맥길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베를린 음악단에 가서 음악학원에서 10대 학생 중에 최고 연주자가 있고 최고로 도달하지 못한 연주자 2명을 비교하게 된 거예요. 입학할 때는 비슷했는데 그래서 알아본 결과 1만 시간의 연습을 한 학생들이 최고 연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만 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1만 시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하루에 6시간 정도를 하면 5년이 걸리는 시간이고 하루에 3시간 정도를 하면 무려 10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자기 어떤 한 분야에 하루에 3시간씩 뭐를 공부를 한다거나 연습을 한다면 10년 정도 되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와서 4년, 그 다음에 대학원에 와서 2년, 그 다음에 석박사 하면서 4년, 대략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당기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9시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학교에 와서 또는 고등학교에 와서 자기가 공부를 그동안 한 게 없다 그러면 3년 만에 뭔가를 성과를 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가고 싶은 중학교나 이런 데 가고 싶다 또는 고등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루 9시간 이상 몰두해서 뭘 해야만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을 반드시 가진 사람이 이렇게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얘기할 텐데, 뭐, 늦게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빠르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 이학교육, 그러니까 기술, 과학, 이런 분야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기본적인 것은 물질을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는 물질의 구성과 변화에 대해서 알고자 했고,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다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등등 같은 걸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레이, 뉴턴, 로버트 후크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이죠. 조석 간만의 차라든가 물체가 왜 떨어지는가 물질 현상에 대한 이해를 했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면서 물질의 구조와 규칙성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원자 내에 전자가 있고 또 안에 뭐 핵이 있고 뭐 양성자가 있고, 톰슨 러드포드 보어 같은 사람들은 이제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인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이 되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물질 시대입니다. 뭐 물질 만능 시대라는 말도 했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산업 시대에서 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원으로부터 뭔가 있어야 됩니다. 지하 자원 같은 게 되겠죠. 석유, 석탄. 그럼 여기서 물질을 뽑아냅니다. 석유 원유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뭐 가솔린을 꺼낸다든가 아니면 또 석탄에서 뭐 액화수소를 꺼낸다든가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철광석에서 철을 만들어낸다든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물건을 파는 거죠.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쭉 국가들이 이루어진 방식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원국가 그러면 호주, 뭐 아랍권에 있는 석유 석탄 강국들이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물질 국가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인가요? 바로 제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각 나라들이 이런 역할을 분담했죠. 사실 세계 강대국이라는 두 개의 그 나라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미국은 자원 물질 제조가 다 되죠. 물론 상품까지 다 되고요. 중국도 역시 자원 물질 제조 상품까지 다 됩니다. 상품 마케팅만 잘해서 되는 나라는 어딜까요?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각 나라들이 이런 산업 시대에 맞춰서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어떤 특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영재교육도 그쪽에 속하겠죠. 그러면 자원에서 물질을 뽑고 물질에서 제조를 할 때는 틀리면 안 돼요. 어떤 법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항상 법칙을 배운 다음에 뭔가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설명하는 걸 보면 일단 법칙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죽는다는 법칙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그러면 이유를 분석합니다. 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어떤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내리는 과정이 설명이라고 그러면, 예측이라는 것도 보면 어떤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체의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집니다. 풍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예상은 터질 것이다. 결국은 설명과 예측은 개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지금까지의 교육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설명과 예측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항상 문제는 똑같습니다. 과목에 상관없이. 다음 보기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설명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지금까지 학생들이 그와 같은 교육을 많이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 시대의 교육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물질 시대의 교육이 지식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지식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첫 출발이 자원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데이터는 우리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드신 뭐 반찬의 종류 이걸 지금 조사하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떤 의미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자원으로부터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을 추출했죠.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를 어떤 관점에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보는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출해내는데 이거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드신 반찬 있잖아요. 그 반찬을 제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산물을 어떤 걸 많이 먹었을까? 또는 탄수화물 열량에 따라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에 따라서 생성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들이 여러 개가 쌓이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에서는 예전과 같이 설명과 예측을 중심으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설명과 예측을 좀 알면 데이터에서 정보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서 정보로 갈 때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게 내가 만든 정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한다거나 또는 조사해서 발표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시간 낭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장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론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 아이들을 하고 대화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표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먼저 주장부터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이 데이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 앞에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 이거 새로운 핸드폰 사주세요 또는 이 게임 팩 사주세요 이럴 때 안 된다 라고 먼저 주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뭐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뭘 사줬더니 네가 그걸 가지고 놀면서 공부도 안 했고 그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 같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장을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단순하게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핸드폰을 새롭게 사주지 못해 게임을 새로 사주지 못해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그 다음 방법을 제안해 줘야 됩니다. 네가 만약에 그거를 원한다면은 이런 뭐 약속을 지켜야 돼 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opinion 주장, reason 이유, 그 다음에 example 사례, 그 다음에 offer 또는 opinion입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보면 오레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즐겨 먹는 초코과자 오레오입니다. 그래서 이 오레오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또는 자녀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오레오 법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도록 연습시키면 그 학생이 굉장히 자기 주장을 잘하는 것처럼 물론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장을 한과 동시에 자기가 근거를 생각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어떤 방식의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는 오레오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밑에 책 출처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거는 영상이 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보기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때 이 책들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굳이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책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얘기를 해드리니까 여러 권의 책을 보시게 된 효과와 똑같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뭐죠? 자기 뇌입니다, 뇌. 자, 그러면 이제 뇌를 한번 뒤를 만져보겠습니다. 뒤통수가 우리가 보통 후두엽이라고 그럽니다. 이 후두엽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망막을 통과해서 이 뒤쪽에 시신경이 이 뒤에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만약에 눈이 피로하다 그러면 사실 이 뒤통수를 이렇게 좀 주물러 주면 좀 피로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옆머리를 우리가 척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이 척두엽은 보통 감정이나 언어나 청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머리, 두 종이 가운데이네요. 이 가운데 머리는 두정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운동을 담당합니다. 뭐 움직여라, 팔을 흔들어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 거고, 요 앞머리가 뭐냐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이제 의사결정이나 뭔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잘 안 이어지죠. 사실은 이게 뇌는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바깥 껍질에 주름이 얼마나 가 있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변형계라는 어떤 감정을 담당하는 두 분야가 이 보통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뇌 활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제 시베리아에 놀러 옵니다.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은 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아프리카 원주민이 호랑이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시베리아에서. 호랑이를 딱 처음 만나면 내가 어디가 자극이 오냐면 바로 여기 후두엽에 자극이 오게 됩니다. 후두엽에 자극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엔 본 적이 없으니까 척두엽으로 넘어갑니다. 기억을 해내야 되죠. 근데 이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비교하게 됩니다. 발톱이 있다, 덩치가 크다, 소리가 우렁차다. 그러면 판단하게 됩니다. 뭘 판단할까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판단해서 도망가야겠다 그러면 두정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뇌 전체를 쓰게 됩니다. 처음 만나게 된 건.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생전 처음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뇌 전체를 쓰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그런데 겨우 살아나서 길을 가다가 다시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후두엽이 자극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척두엽으로 갑니다. 내가 이거 본 적 있어. 그러면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요. 왜? 이미 본능적으로 도망갑니다. 두정엽으로. 결국은 이게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만 뇌가 발달하게 되고 전두엽이 발달하게 되지 않아요. 설명과 예측의 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이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만 쓰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집을 여러 번 풉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척두엽으로 이렇게 기억했죠? 그 다음에 풉니다. 내가 이게 풀어본 문제야 라고 맞추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성적 올리는 방법은 현재, 또는 중학생이 성적 올리는 방법이 현재 뭡니까?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서 결과적으로 기억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만 쓰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럼 이거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면요. 이런 부분들을 쓰는 활동이 약해지고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뇌는 이걸 다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성장이, 뇌의 성장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후두엽은 3세부터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세 아동들이 막 눈으로 키고 뭐 새로운 거 보고 좋아하죠. 그런데 전두엽은 언제 발달하냐? 10대에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될 시대가 언제냐? 17살 때부터 25세 사이에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17살 때면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돼요. 또는 좀 빠르면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중2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중2 정도부터는 이 활성화될 때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교육 기회나 환경을 주지 못하면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생각해보면 수능 세대고 수능에서 대학을 다녔을 것이고 수능 봐서, 그리고 끊임없이 대학 가서도 역시 모둠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하지 않고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된 사람들, 전두엽이 크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오로지 공부만 하고 시험 봐서 자격증 따고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은 전두엽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의사결정 내리기 두려워하고, 심지어 카페 가서 커피 하나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거는 전두엽이 발달할 시기에 전두엽을 활성화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질 시대의 설명과 예측 교육이 그대로만 간다 그러면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정부에서 뉴딜 발표됐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것이 환경 문제하고 디지털 나오잖아요. 디지털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데이터를 다루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런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 기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독서실 가서 뭔가 열심히 해라, 책을 많이 봐라,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어라, 이거 그렇게 전두엽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조금만 더 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이 10대들의 뇌는 기본적으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10대들은 뇌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뇌가 많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IQ를 재는데 이 중학교 때 IQ는 성장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많이 재는데, 보통 지금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때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 중학교 때보다 IQ가 높아진 사람이 3분의 1, 중학교 때보다 IQ가 낮아진 사람이 3분의 1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니까 전부 다 높아진 걸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머릿속에 뭔가 학습을 하면 뇌회로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이 뇌회로가 한 100조 개가 생성될 수 있어요. 우리 용량이 한 100조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 가는 기억을, 신경을 장기정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정강과 가지치기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뇌가 회전이 잘 되고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암기가 뭐 열심히 밤새 외웠어요. 다음날 시험 보러 가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대로 된 가지치기와 증강이 안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잠을 안 자서 그래요. 그러면 이 가지치기와 장기증강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잠을 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에 보면 좀 놀라운 일이에요. 13세쯤 되면 몇 시간 잠을 자야 되느냐? 10시간 반을 자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7, 18세 정도 되면 몇 시간이냐? 그때부터 성인은 계속 비슷하거든요. 8시간 반을 자야 이 신경 가소성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잠을 자는 것과 동일하게 뇌를 쉬어야 됩니다. 그런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이 좋은 말로 한 단어가 있어요. 멍 때리기입니다. 멍 하는 순간에 나오는 뇌파가 잠을 자는 때의 뇌파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취해야 되고, 그런 휴식은 뭐 만화를 본다거나 또는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그런 휴식이 아니고 정말 멍 때리는 휴식이에요. 보통 샤워를 한다거나 또는 산책을 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신경 가소성이 원활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10대의 뇌는 한 가지밖에 하지 못해요. 다중과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4시부터 5시까지 수학학원, 1시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영어학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과학학원,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요, 내가 이게 원활해지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오늘은 수학만, 내일은 영어만, 충분한 수면을 자야 이 부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과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제발 하루에 여러 가지 시키지 마세요. 특히 초등학생,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애를 이제 돌보기 어려우니까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보내는 게 10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연구 결과가 2010년대 이후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들은 대부분 신경과학적인 내용을 몰랐을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옛날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10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중독성이에요. 게임과 도박 등이 굉장히 제어가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 10대의 뇌는요,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경험이 되면요, 부정적인 거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것만 남아요. 생각하면 좋은 것 같죠? 이때 긍정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게 아니고 본인에게 좋았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초등학생이 아버지 차 몰고 나와서 교통사고 낸 적이 있었어요. 몇 개월 됐죠? 생각해보면 그 학생이 처음 몰았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 아버지 키를 갖고 시동 걸다가 소리 부릉해서 부모님이 뛰쳐나왔고 놀래가지고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뭐만 남느냐? 야단 맞은 거하고 차 몰았을 때 쾌감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야단 맞은 거 잊어버려요. 차 몰았네? 이것만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이거 게임을 하는 바람에 야단 맞고 시험 망쳤어. 요 기억은 사라집니다. 게임했을 때 즐거웠으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 한계는 경쟁 관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잠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두 개를 줍니다. 저희 딸은 BTS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 당시 BTS를 너무 좋아해서 BTS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싶은데 요거를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줬어요. 그게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새벽 1시 되면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봅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을 멈추는 방법은 이 중독보다 더 센 놈이랑 같이 붙어서 경쟁 관계를 일으키는 한계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이걸 끊기 힘듭니다. 아무리 야단쳐도 안 돼요. 근데 이게 10대가 가진 뇌의 특성인데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이것만 믿고 우리 애들은 원래 이러니까 외국 애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게 되면 사회가 그런 학생들을 잘 받아주지 못하고 도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 10대 학생의 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궁금하시면 앞에 책 있습니다. 밑에 있었거든요. 그 책을 사보시면 되는데 다행히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오늘 제 강의가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할 시간이 대략 제가 굉장히 빨리 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40분 이상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시 보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영재 교육 관련돼서 강의를 다니고 이론을 설명해 드리고 할 때 학부모들이나 교장쌤들이나 교사들이나 모두 다 새롭다, 새로운 정보다 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미 포스트 코로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안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AI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IoT, 뭐 인공지능, 뭐 사람 연결하는데 제가 정의 내리는 4차 산업혁명은요. 새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세계, 산업시대에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누구나 그 물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소유의 개념, 그리고 복제가 불가능하죠.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인터넷이 들어오고 정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다루게 된 것이 데이터예요. 비트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언제든지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또 이 부분은 실제 세상이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있는 가상현실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작년에 타다 있었죠. 공유 택시 서비스. 그게 이전에 택시 기사님들이 갖고 소유하고 있던 운행권, 기사 자격증 내지는 그런 개인 택시 운송권이 있었죠. 그게 물질로 이루어진 소유, 복제 불가된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타다 서비스라는 것은 공유와 복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죠. 우버 택시 같은 거. 그 두 개가 충돌이 나요. 충돌이 나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 이 시대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진보하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공유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잠시 뒤로 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디지털과 그 다음에 이 물질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고 이 중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생활 속에 볼 수 있는 거 바로 IoT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 IoT 강의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 강의 한번 보라고 링크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가전들을 거의 다 이 IoT 기능을 가진 걸로 바꿨어요. 뭐 대기업들 제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일시하는 거죠. 그리고 제 폰에 항상 그 IoT 앱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열면 우리 집에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지 정수기를 통해서 세탁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조는 언제든지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집에 있구나 내지는 어디 가구나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 자녀들이 이미 다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 저희 집사람과 둘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딸이 내려와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늘 걱정되는 게 제 저녁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집사람도 역시 뭐 다른 분들 만나러 다닐 수도 있고 약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전화해가지고 여보 오늘 내가 밥 먹으러 갈게, 이 얘기하기가 겁이 납니다. 몇 시에 퇴근, 물론 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늘 보통 저희 집사람은 저 저녁을 차려줍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사랑받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약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미리 알고 여보 내가 지금 나도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 내지는 내가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미리 알았으니까. 왜냐면 저에게 밥을 차려준 집사람이 괜히 밥을 못 차려주면 미안함이 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IoT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정수기로 한다는 거죠. IoT 기능이 있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앱을 엽니다. 그러면 실시간 정수기 물 빠진 양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제가 6시 한 반쯤에 집에 가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물이 빠지는 양을 봅니다. 정수기 물이 거의 빠진 게 없다, 이러면 이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센스 있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 나 저녁 먹고 갈게.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아무 부담 없이 친구들 만나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IoT를 이용해서 생활의 편리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IoT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있는 세상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1, 2,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 세계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진 이 가상 세계가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정말 인간들이 대단합니다. 우주가 어떤지도 알았고, 무생물, 생물, 심지어 지능까지도 알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알았고, 드디어 인간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될 인공지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변화의 방향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 데이터 시대가 나타난 것이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좀 구분해보면 데이터,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등장해 있는 이름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 한꺼번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를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제 주장은 아니고요. 요 밑에 책이 있죠. 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제 얘기를 들으시면 다 아는 거예요. 자, 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요, 공간에 대한 정보와 인간에 대한 정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공간에 대한 정보는 주로 IoT입니다. IoT를 이용하게 되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정수기에 물 빠지는 거 제 앱에 남지만 사실 이게 대기업으로 가는지 아닌지 저 몰라요. 어쨌든 데이터가 쌓입니다. LBS는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싹 이제 롯데리아나 죄송합니다 방송 중인데 어떤 저 패스트푸드점을 딱 지나가면 갑자기 뭐 날라와요. 할인 쿠폰. 저는 그거 가입한 적이 없는데 보통 통신사들은 그런 회사들하고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LBS는 비건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이게 반경 150m까지 돼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GPS가 정보가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IoT하고 LBS 이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공간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인간의 데이터는 뭘 가져가냐? IOB라고 해서 신체에 가는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라고 해서 신체 정보를 가져갑니다. 저 스마트워치 차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요, 요 밑에 센스가 빨갛게 번쩍번쩍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메뉴한 적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이 워치에 관한 앱을 하고 할 때 뭐 동의 눌렀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제 한 달치 심박수가 딱 나와요. 그래프로. 그게 IOB예요. 제 심박수를 가져갔습니다. 무서운 데이터죠.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기가 알아서 올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SNS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사람들이 정보를 넣습니다. 근데 그 정보 넣을 때마다요, 자기가 어디서 넣는지가 다 정보가 같이 갑니다. 이렇게 많이 쌓이는 기술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인 데이터가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그게 클라우드죠. 이런 클라우드 속에 올라가면 결국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왜 만드느냐? 그거는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빅데이터 가지고도 많은 응용 분야들이 있어요. 클라우드 가지고도 응용 분야가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디지털 트윈이에요. 트윈이 쌍둥이잖아요.
디지털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에 관한 지금 심박수는 있지만 제가 뭐 웨어러블 장치가 앞으로 발달되어서 몸에 장착하고 다니면요. 저의 뭐 심박수뿐만 아니라 뭐 혈당 농도 뭐 온갖 걸 다 측정할 거예요. 그러면 저와 똑같은 디지털 인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뭔가 새로운 인상에 관한 약을 투여하고 싶다. 저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디지털 쌍둥이에게 약을 투여해보면 그 약물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를 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이 디지털 트윈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주로 도시 재생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싱가포르이 가보신 분도 많겠지만 굉장히 작잖아요. 서울시만 면적이 인구 600만이고 차량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을 바꾸고 싶어도 뭐를 하나를 잘못 바꾸면 엉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현재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이 돌아다니는 데이터 정보를 몇 년치를 모아가지고 가상 공간에 싱가포르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도로망입니다. 또는 정수망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뭔가를 변화를 주면 잘 되면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디지털 트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술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인간이 그러면 다룰 수 있느냐? 인간의 계산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많은 기술들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인공지능 관련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AI가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이고요. 이 AI가 결국은 인간이 예전에 하던 예측과 설명에 관한 걸 하게 됩니다. 설명도 맞춤형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되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가상세계에서 데이터, 정보, 지능화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실제 우리 삶에 보여지는 건요.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AR, VR을 통해서 가상세상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게임. 그 다음에 핀테크. 지금 카카오톡으로 뭐 카카오페이로 뭐 결제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플랫폼. 이와 같은 것들은 현실 세계예요. 결과적으로 현실을 가상으로 간 다음에 다시 가상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 세계로 가는 거. 이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급진적으로 발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가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될 것이냐? 인공지능이 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설명과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주장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우리가 주장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과자 이름. 오레오 법칙이었죠. 오레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학생들과 또 자녀들과 얘기해보는 거 그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때도 역시 오레오에 관한 이야기 법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AI 시대가 되면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뭘 길러야 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식보다는 역량입니다. 이게 2003년에 OECD에서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뭘 길러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역량을 길러야 된다. 즉, 지식보다는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이라든가 스킬 등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적힌 것들이 이제 OECD에서 제시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쉽게 고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간략하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첫 번째는 정보 처리 역량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 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자기관리 역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그 채팅창을 봤는데 여행 중이라 제대로 시청이 안 되네요.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아마 다시 보기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 21세기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량들을 그러면 이 사회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놀랍게도 이게 이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수시 입학이라는 거 또는 과학고나 특목고에서 자기소개서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2010년대 이후입니다. 거의 2009년도 1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대략 한 10년쯤 되었죠. 이 10년쯤 됐을 때 특히 대학 입시 같은 데는 이제 서류 그 자기소개서 공통질문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터득한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네가
관심을 가지고 했던 활동 세 가지를 적어라 있고, 세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내가 뭐 봉사하거나 나눠주거나 갈등했거나 하는 것에 대한 걸 쓰라 이게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 역량 중에 뭐랑 관계 있을까요? 내가 3년 동안 터득한 나만의 학습법, 그게 바로 정보 처리 역량이에요.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갔는가. 결과적인 게 아니에요. 뭐 학원 원장님이 시켜준다고 공부했다가 아니고 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적절히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것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관심 있는 분야를 내가 집중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나 스스로 이걸 어떻게 썼는가. 이게 자기관리예요.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거를 우리가 2010년대 이후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물어보거나 또는 입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질문합니다. 결국은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방법이라고 했고, 이게 좀 더 발달이 되어서 2018년에 OECD에서 새로운 역량을 제시합니다. 변혁적 역량이라고 해서 제시하는데, 이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하면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이냐, 뭘 지향하느냐, 바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화 시켰을 때 중요한 거는 지식과 지혜로 가는 방향이었잖아요. 이게 지식이 되고 지혜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상품이 되려고 그러면 역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역량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긴장과 딜레마를 잘 다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긴장과 딜레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책임감 갖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AI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제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거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이제 복잡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협력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협력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제가 첫 번째 그 얘기했잖아요. 칙센튼 미하이라는 교수님이 영재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치를 남긴다 했잖아요. 역시 일맥상통한 거예요. 다 같이 함께해서 가치를 남길 때 그게 이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글로벌하고 사회적인 거를 다루고자 할 때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기 어려우니까 신문 기사들, 뭐 글들을 읽어보면서 다 함께 또 비판적으로 토론도 해보고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해보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이렇게 환경 문제가 있으니 내가 이런 라고 의사결정을 짓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할 때 긴장과 딜레마 해소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재, 우리 애가 영재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어, 우리 애가 좋은 학교를 가면 좋겠어 했을 때 대부분 지금 현재 선발 제도가 거의 대부분 지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마 이제 9월 이후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영재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대한 거를 아마 발표할 거예요. 새로운 입시 방향을. 그걸 한다고 지난 5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9월쯤에 한다고. 그때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이제는 지식보다는 역량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 중요한 영재 교육에서의 역량은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 처리도 필요하고 대인관계도 필요하고 자기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 글로벌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엔이 정해놨습니다. SDGs라고 해서 이미 지속가능 발전,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에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면 건강과 웰빙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어딘가에 그 미생물 가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하여튼 건강과 웰빙이 아마 깨끗한 물과 위생,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주제들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앞으로 21세기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공간의 주제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주제에 관한 글들 읽어보는 거, 그리고 이런 글들을 읽어봐서 내가 내 지금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걸 도출해 본다든가, 이와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뭐 빛의 반사에 대해서 공부한다. 물론 공부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반복 학습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기보다는 내가 한번 공부한 거를 적용하고 응용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학교 격주로 가고 있는 그 중학교 격주로 가고 초등학교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보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의 학업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 문제집 풀어봐, 지식 외워봐, 계속 암기해봐.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물론 그게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가져다 보는 거예요. 필요할 때 가져다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게 한 50분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데서 합니다. 학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뭐 대학원생 지도할 때, 학부생 지도할 때 제가 주구장창 이걸 뜯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외우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보면서 하기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 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강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랐지만 나중에 다시 보기 할 때 0.5배속을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갈 거고요. 또 동영상의 장점이 멈췄다 볼 수 있는 거죠. 이해 안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이나 여러 군데서 이 얘기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시각적 사고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이 시각적 사고를 다루는 말로 비주얼 싱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각적 사고란 말은 실제는 이제 교육 심리에서 특히 이 미술 교육 쪽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제시하면 이제 들어오죠. 뇌에 들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뇌에서 추리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선조님들은 매화나무를 하나 그려서 선물했다. 뭐 장원급제한 사람한테 대나무를 그려서 줬다.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대나무 멋진 애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절개를 지키고 굳은 선비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을 보고 판단해서 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에겐 좋은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서 맥락이 사라져서 후세 사람들이 그걸 복원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즉 우리 선조들은 이미 시각적 사고를 나름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비주얼 싱킹이나 말이 가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시각 정보를 내가 판단해서 이해하는 것.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른하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제시함으로 해서 명확해졌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시각 사고입니다. 시각적 사고 활용입니다. 이건 이제 생각할 시간을 드니까 제가 문제에 대한 아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굉장히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뭐 정답을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목이 메이니까 물 좀 마실 동안 풀어보십시오. 자, 제가 물 마실 동안 풀으셨죠? 정답이 뭡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해봤을 때하고 어른들한테 해서 좀 다릅니다. 어른들은 다 뭐라고 그럴까요? D라고 그럽니다. D. 보세요. 위에 그려놓으면 쭉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니까 D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생들은 물론 D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걔 중에는 A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왜 이쪽에 갖다 붙여야 되냐? 이쪽에 갖다 붙여야 돼. 그러면 쭉 하고 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애들이 일본 만화를 많이 봤었나? 근데 지금 애들은 일본 만화 세대가 아니거든요. 웹툰 세대니까. 저의 또래야 일본 만화를 많이 봤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이걸 좀 다르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하신 게 뭐냐? 시각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서 인지하고 판단 내려서 답을 내렸어요. 이게 바로 시각적 사고인데 왜 지금 아이들이 이게 중요하냐? 지금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상 매체가 있었어요. 오디오도 있었고 비디오도 있었고 다 뽀로로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 읽는 거, 이런 글을 읽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강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저한테 왔네요. 예. 이 글자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독서 교육 진짜 많이 강조하죠. 저는 그거 지금 애들이 안 맞다 생각해요. 물론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줄글을 읽어야 되고 특히 언어 능력 보세요. 굉장히 긴 지문을 읽고서 독해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독해 능력이 필요하니까 독서를 통해서 상상하는 게 필요하죠. 물론 그걸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적 남자, 지금은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TVN에서 했던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잘못은 잘못수록 빨리 맞춥니다. 이것도 이 스튜디오가 건조해서 제가 물 좀 더 마실게요. 제가 물 마실 동안 맞추는 겁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런 이거 다 쓰는 거예요. 글자를 다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포함하는 범위가 뭐냐?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그럼 맞출게요. 답은 동물입니다. 자, 이제 동물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요거 뭘까요? 여러분들 담지 임보이 어머님, 예, 훌륭하십니다. 몇 분 만에 맞춘지 제가 모르겠어요. 시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예, 축하드리는데 상품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임보이 어머님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 하나 해드리는 걸로, 상담 하나 해드리는 걸로, 이메일로요. 이메일 주소 마지막에 나올 거거든요.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람쥐고요. 동물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맞춰보십시오. 네.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일단 영어 뜨면 모르겠다.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그 알파벳 26개가 있는데 요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뭘까요? OH요? OH는 아닌데요. 채팅창에 답이 안 올라오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보이는 거랑 한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거든요.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가로대칭. 예, 가로대칭. 빠진 걸 빨리 찾으세요. 가로대칭. 예. 힌트는 요 가운데, 가운데부터 쭉 한 줄 꺼보면요. 이게 대칭이거든요. 가로대칭. 박현진 어머님 H 제일 먼저 올라왔네요. 예, 박현진 어머님 H, 예, 맞습니다. H가 가로대칭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예, 뭐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A 아니고요. 가로대칭 접었을 때 거울이죠. 거울대칭 접었을 때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그럼 내가 집에서 자녀들하고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해볼 걸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제가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 중학생 자녀들 있으면 책을 읽은 다음에 책의 내용을 구술해보게 했어요.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 읽은 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럴 때 전득도 발달하고 기억력도 발달하기 때문에 이 구연동화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현재는 나쁜 건 아니에요. 현재 같은 이 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아까 학교 교육은 이렇게 안 바뀐다 그러는데 언젠가는 바뀌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좀 더 훨씬 더 개방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내에 그리고 새 교육과정이 아마 2022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전면 시행이 전체가 다 시행되는데 그때가 되면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때는 이제 역량 조체가 지식, 정보, 처리 역량, 현재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으로 있거든요. 그런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정보 처리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지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쪽에 정보 처리한다.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책을 읽었다. 또는 뭔가 드라마를 봤다. 또는 예능표를 봤다. 한 다음에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게 됩니다. 물론 예능을 복습할 리는 없겠죠. 뭐 영화를 봤다거나 책을 읽었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인포그래픽을 쓰면 됩니다. 인포그래픽이 이제 시각적 사고, 시각적 사고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비주얼 싱킹이라고 쓰고 있는 말인데 이런 시각적 사고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추리 판단한 걸 나타내는 거죠.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하고 그래픽이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그래픽을 하는 거고 언어적 이미지의 구체성과 그래픽 이미지의 추상 뭐 어려운 말이 있네요. 뭐 넘어가고요. 어쨌든 표현하는 기법이고 더군다나 이런 비대면 시대에서는 그림 한 장이 전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쁜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당연히 데이터, 정보가 제대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려고 그러면 약간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인포그래픽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보통 여기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딱 느낌이 오죠. 음주가 신체는 미치는 능력.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술 마시면 큰일 나겠다. 보여집니다. 아픈데 너무 많아요. 전몸이 다 아파요. 그리고 이쪽에는 원래 제가 무슨 그림이냐면 소주에서 광고를 넣었어요. 그래서 소주 도수가 점점 낮아지면서 녹색이 점점 옅어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있다. 많이 마실수록 좋다. 그 두 개 비교된 걸 넣었는데 우리 이거 작업하시는 분이 그래도 이 강의 중에 소주 그걸 찾냐. 그래서 뺐어요. 빼서 뭐가 좋으냐 했더니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 인포그래픽을 보면요. 아침 식사를 먹고 다니면 얼마가 되느냐. 아침 식사를 걸으면. 근데 이게 나타내는 건 아침 식사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데 느낌 오나요? 저는 이 인포그래픽 별로 좋게 안 봐요. 물론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삼성 서울병원.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전달력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봐야 돼요. 근데 이 오른쪽 거 보세요. 보건복지부 역시 정부가 만든 거 다르네요. 예?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술 먹으면 죽겠다.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런 감각적이고 직관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먼저 돼야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 어떻게 그럼 그리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은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림 그리는 것조차도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 정보, 지식이라는 걸 바탕으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포그래픽 그리는 요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역시 데이터 모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는 뭐 그림 데이터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든 책을 보든 어쨌든 자신의 경험이든 데이터가 막 쌓여야 됩니다. 만약에 책을 읽고 난 뒤에 하겠다. 그러면 책에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돼요. 내가 어떤 주제에 맞춰서 뭔가 표현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룹을 지어서 분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누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룹 콘텐츠 그룹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요 과정이 바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담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모여지면 정보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 뭐가 됩니까? 지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식을 아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단계를 해보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 정보, 지식이라고 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장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 3단계 요거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역량을 어린 시절에 키워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뭐 AI를 프로그램을 짜든 AI를 활용하는 교육을 받든 연구가가 되든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전두엽에 콱 박혀 있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학부모님들 의사 자녀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 의사 자녀 되는 것도 이런 부분을 지니고 있어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배운 적 없어. 나 이거 치료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새로운 어떤 뭔가 병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진료해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제 경험 중에 하나지만 제 친구 중에 저랑 같이 대학원까지 마친 저 실험 물리를 했기 때문에 실험했던 애가 뭐 뜻한 바 있어서 회사를 다니다가 간두고 치의전을 가가지고 치과 의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 형이 이제 외국에 사시는데 외국에서 치료가 안 돼서 국내에 들어왔고 국내에서 보통 치과를 갔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제 친구 치과를 갔는데 이 친구가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여전히 제가 배웠던 것처럼 문제를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과학자의 연습을 한 치과 의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고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를 했더니 치료가 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의사가 되기 전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이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 가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이 경험이 어디에 꽂히겠습니까? 바로 전두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제가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하는 수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를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왼쪽 끝에 있는 게 원래 학생들이 그린 거고요. 요걸 이제 블랙 스크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 블랙 스크린 집중도 높죠.
저희 대학이 자랑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기 연구사님하고 선생님들 모셨는데 오디오 문제가 좀 발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기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더욱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갑자기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제 강의의 즐거움으로 대신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여기 학생들이 그린 거예요. 요 내용은 뭐냐면 양자역학이 발달하는 과정을 그래픽으로 읽기 자료를 줬어요. 한 서너 페이지를 주면 뭐 거의 뭐 아인슈타인 나오고 뭐 슈레딩거 나오고 굉장히 보고도 나오고 굉장히 이 1900년대 초반에 유명했던 과학자들 쫙 나옵니다. 그 사람 뭘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자 이걸로 인포그래픽 해보라고 던져줬더니 어떤 모둠에서 그린 거예요. 근데 보면 아인슈타인을 모를까봐 아인슈타인 그려서 좀 웃기는 거죠. 그 다음에 드보이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회에 참여했다고. 그 다음에 프랑크라는 사람이 모를까봐 요 뒤에 원래 여기 있네. 프랑크 소세지를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웃기고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단계를 보면 뭘까요? 데이터, 정보, 지식 단계에서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나요? 네, 데이터 수집하는 데이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두엽을 활성화 잘 못 시킨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모둠이 있어요. 이제 이걸 그려보라 했더니 학생들이 보여지는 게 요게 있어요. 요게 뭐 같아 보입니까? 카톡입니다. 카톡을 이제 했는데 좀 애들이 그래도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는 이 양자역학의 세계를 시대순으로 쭉 나열을 했어요. 학생들이 투표를 했더니 얘가 1등이었어요. 왜? 이거 웃기고 재밌다고. 왜 웃겼냐면은 여기 막스 프랑크가 1900년 그 다음에 시대순위 늘죠? 무슨 카톡을 27년 동안 치나요? 이것도 웃기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보면 숫자가 점점 작아져요. 여기 보면 뭐 2, 3, 4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이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죽고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까지 다 살아있었거든요. 어쨌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측면으로 이쁘니까 재밌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또 뭐냐 데이터 수준을 일단 넘어섰어요. 그리고 자신들 나름대로 분류 작업을 했으나 아직까지 지식으로 못 갔어요. 얘들은 정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 모둠이 한 것 중에 가장 칭찬한 것은 이거였어요. 어디에도 노벨상 얘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읽기 자료를 읽고 나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더니 노벨상을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노벨상 기준으로 학자들을 쫙 줄 세워가지고 노벨상 탔다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룹핑을 했으니까 콘텐츠를 그룹핑했으니까 정보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키워드가 있어요. 양자 도입, 빛의 입자성,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이게 파동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제시함으로써 뭘 끄집어냈습니까? 핵심 키워드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핵심 키워드가 바로 지식을 만들어낸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브라보 박수를 쳐줬으나 애들은 제가 왜 이걸 박수 치는지 몰랐어요. 또 교수님 노벨상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걸 그린 다음에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는 거를 할 때는 데이터, 정보, 지식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고 학생들하고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요 훈련을 해보세요. 물론 이 데이터, 정보, 지식이라는 거 설명해 줄 필요는 없고요. 코멘트를 던져주는 거죠. 아 이거 좀 그룹을 줘봐라. 분류를 해봐라. 핵심적으로 단어를 꺼내봐라. 이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할 때 이런 그림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생산은 예전에 과학자들이 실험기구 하던 거를 지금 현재 이런 모바일 폰 같은 데 있는 센서 가지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집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고 관련된 앱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연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중학생 이상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이제 영재 교육마다 좀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는 학교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 지역의 어떤 기상 변화를 알아본다든가 이와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 연결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데이터, 친구가 만든 데이터, 다른 학교의 학생이 만든 데이터, 이걸 모두 다 연결해서 새로운 내용을 잡는 거, 이걸 데이터 공유 학습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이름으로 검색해보면 논문 사이트가 있어요. list.kr이라고. 또는 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한테 나중에 메일 보내주시면 제 홈페이지를 보내드리면
거기 카페인데요. 거기 가면 이제 논문집이 있어요. 논문 사이트 모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데이터 관련돼서 초등학생하고 수업했던 내용 또는 중학생들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학교 수업에서 일어난 것이고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부모님들이 좀 발품을 팔아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생산, 내가 직접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산, 그 다음에 공식 영역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연결,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데이터를 갖춰서 합쳐서 해보는 데이터 공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그럼 볼까요? 데이터 연결. 자, 이게 어스 룰스 클렛이라고 최근에 그 코로나 이전에 제일 심각했던 게 뭡니까? 미세먼지였잖아요. 이 미세먼지 시대에 JTBC 뉴스 자문에도 나왔어요. 이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아마 안 띄워놔서 그럴 텐데 나중에 Alt 탭을 하면 되죠. 자, 이게 Us Rule School이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이걸 키워보면 이게 아마 우리나라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키워보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뭐 안 키워봐도 뭐 여기 Us라는 걸 누르면요. 기상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해류도 알아보실 거예요. 일단 particle 치고요. PM 2.5가 초미세먼지잖아요. 이걸 딱 치고 보면요.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요. 깨끗해요.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다 그러죠. 뭐 공장 가동 안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커런트, 오션에 가면요. 웨이브 커런트가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요. 현재 우리나라 해류를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줌이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크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전 세계에 있는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사이트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5분에 강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제 시계는 34분 05초입니다. 전 약속을 지킵니다. 아까 말씀 빨랐고요. 그러네요. 아까 지령이 온 게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해야 되는데 우리 초기 요 강의실 말고 옆에 또 다른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오디오 송출이 안 돼서 시간을 끌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회 보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질의응답,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사전에 또 주신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